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7월 중순이면 이미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워야 하는데 그날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서늘했다. 내가 처음 그 전화를 받았을 때도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민수 씨, 불이 집이. 동네 주민이자 아내 지연의 지인이었다. 말은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직감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거는 순간 손이 떨렸다. 제발.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핸들을 쥔 손에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다. 차가 동네 골목 근처로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냄새는 오래전 경험했던 내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였다. 설마 우리 집일 리가.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우리 집이 붉은 불꽃을 머금은 채 타오르고 있었다. 소방차가 이미 5대쯤 줄지어 서 있었고 주민들은 골목을 막아선 채 웅성거렸다. 연기는 하늘을 검게 물들였고 물이 뿌려지는 소리와 불이 타는 소리가 뒤섞여 요란한 합창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대로 뛰었다. 누가 뭐라고 소리치든 들리지 않았다. 민수 씨, 위험해요. 지연의 친구가 나를 붙잡았지만 뿌리치기도 힘들었다. 수아는 어디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자로 보이는 그림자가 소방차 뒤쪽에서 나타났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다. 지연이었다. 그리고 그녀 품에는 딸 수아가 있었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둘 다 괜찮아? 손끝이 떨려 제대로 만질 수도 없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에는 공포와 충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아는 더 심했다. 6살짜리 아이가 겪기엔 너무 거대한 불길이었다. 수아는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고 몸이 경련하듯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들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집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삶이 있었다. 첫 결혼 후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모아 마련한 집. 지연이 임신했을 때 벽 한켠에 붙여두었던 아기 성장표. 수아가 처음 그린 그림 20장을 붙여두었던 냉장고. 우리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 소파,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던 작은 식탁.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아꼈던 수아 첫 돌 때 가족 사진. 그 모든 게 지금 저 안에서 불길에 먹히고 있었다. 소방관이 다가왔다. 가스 폭발은 아니고 내부 합선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합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건가? 하지만 그런 사실은 지금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집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는 사람의 가슴도 함께 무너뜨렸다. 지연이 중얼거렸다. 우리 이제 어디가 민수 씨?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도 없었고 숙소도 없었고 마땅한 친척도 없었다. 유일했던 우리 안전한 장소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불은 새벽까지 지속되었다. 결국 구조대는 완전 진화를 선언했고 잿더미만 남은 집터에 우리 가족은 서 있었다. 집터에 가까이 다가갔다. 뜨거움은 여전했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하지만 문틈도 없었다. 창문도 없었고 벽에 구조도 남지 않았다. 검게 탄 잔해가 부서진 뼈처럼 흩어져 있었다. 우리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지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하나도 남은 게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내 손은 떨렸고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내가 집을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체크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나는 끝없이 나를 탓했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형식적인 질문이지만 마치 내가 범인이라도 된 듯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불이 날 때 집에 계셨습니까? 전기 제품은 모두 끄고 나왔나요? 화재가 날 수 있는 물건은 어디에 보관하셨죠?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내 잘못이다. 내가 못 지켰다. 조사 후 우리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나뿐이었다. 지연의 친정. 나는 그 문 앞에 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노크를 하려는데 손이 굳어버렸다. 문이 열리고 장인 어른이 나타났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한 불만이 있었다. 들어와 우선 애부터 씻겨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 말에 장인 어른은 시선을 피했다. 그게 더 아팠다. 우리는 방 한 칸을 얻었다. 딱 하루만 신세를 지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워있는 수아는 지쳐 잠들었지만 지연은 거의 내내 깨 있었다. 침대 끝에 앉아있던 나는 벽을 보고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야 했는데. 우리 집, 우리 가족. 내가 다. 지연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오빠 잘못 아니야. 사고였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불길 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집 모습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꿈속에서도 깨어 있어도 마음속에는 뜨거운 잿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아래에서 한 가지 감정만은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가장의 무게가 아니라 가장을 잃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한 가장 길고 쓰라린 밤이었다. 장인 어른의 집에서의 첫날 밤은 생각보다 더 길고 무거웠다. 거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워 있으면서도 민수는 눈을 감지 못했다. 천장은 낯설었고 벽의 시계는 유난히 큰 소리를 내며 초침을 움직였다. 딸 수아는 지쳐 금방 잠들었고 지연도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민수는 손을 이마에 올렸다. 집이 불탄 순간보다 오히려 지금의 정적이 더 잔인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는 본능적 공포만 있었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옆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 밤에는 무력감이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갑자기 작은 불빛이 켜지더니 지연이 휴대폰을 든 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앉아? 응, 그냥 생각 좀 했어. 오늘 너무 힘들었잖아. 잠깐이라도 눈 붙여. 내일 일도 많을 텐데. 지연은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그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편히 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금방 잘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불을 끄더니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호흡은 자꾸만 끊기며 억눌려 있었다. 민수는 알아챘다. 지연 역시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민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장인 어른과 마주 앉아 조식을 먹게 되었을 때 분위기는 말 그대로 공기조차도 어색해서 씹힐 만큼 묵직했다. 장인 어른 박영호는 신문을 펴든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장모가 정성껏 차린 밥상, 미역국, 계란말이, 김, 멸치볶음 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식욕은 도통 생기지 않았다. 장인은 신문을 넘기다 말고 슬쩍 민수를 보았다.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분명한 의심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보험사에서 조사 중이에요. 화재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해서. 장인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다. 조사라 요즘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더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사고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지.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 그런 말은. 아니 그냥 일반적인 얘기다. 장인은 딸의 말을 끊으며 시선을 민수에게 던졌다. 자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음모.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 말은 자네가 그렇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뉘앙스를 숨기지 못했다. 민수의 손은 어느새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박하면 괜히 더 오해를 살 것 같았고 아니라고 말해도 장인은 믿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지연은 아버지를 흘겨보았지만 장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식사 후 민수는 잠시 집 밖으로 나왔다. 장인의 집 뒤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와 조용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다. 그곳의 벤치에 앉자마자 민수는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불은 집만 태운 게 아니었다. 그의 자존감, 그의 역할, 그의 존재감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린 것 같았다. 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무너졌다는 뜻이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왔다. 지연이었다. 여기 있었네. 그녀는 민수의 옆에 앉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빠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표현이 좀 그런 사람이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내가 더 곤란할 텐데. 아니야. 난 여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지연이 눈을 내리깔았다. 민수는 그 모습에서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흔들림을 읽었다. 지연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남편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두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지치고 있었다. 그걸 보는 민수는 더 아팠다. 그래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버티자.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다.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며칠이 지나자 장인의 말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저녁에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장인은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 직장은 괜찮나? 네, 잠시 프로젝트에서 빠졌지만 다시. 집도 없고 직장도 불안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장인은 고개를 젓더니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가엾다가 아니라 기대 이하라는 의미였다. 지연이랑 수아는 내 딸들이니까 내가 챙길 수 있어. 하지만 자네는. 장인은 말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민수는 그 여백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지연이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하지만 장인은 태연했다. 아니,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머리 좀 차갑게 식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무리 사위라도.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 장인의 말이 맞아서 아픈 게 아니었다. 틀렸는데도 사실이 아닌데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아팠다. 그날 밤 민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민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고. 그는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 필요한 서류, 절차 모든 걸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 장인의 집을 나서려는데 장인 어른이 거실에서 말을 던졌다. 아침부터 어딜 가나? 보험 문제 때문에요. 아직도 해결 안 됐나? 네. 서류 확인하려고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문득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혹시 뭐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니지?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말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니었다. 노골적인 공격이었다. 지연이 뒤에서 소리쳤다. 아빠, 제발 그만 좀 해. 하지만 장인의 시선은 지연이 아닌 민수에게 고정돼 있었다. 난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다. 우리 집에 사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내가 신경 쓰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 말에 민수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장인을 향해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뭐라고?
상황이 망가졌을 때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게 저예요. 그런데 집안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면 저는 더 무너집니다. 장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하지만 그 뒤의 표정은 그런 말은 사치라는 듯 굳어 있었다. 민수는 지연을 살짝 바라본 뒤 말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민수는 느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이 집의 천장 아래서 눈칫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신이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움직여야 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오래 잊고 지냈던 한 사람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도현. 그 이름이 민수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보험사 건물 앞에 선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흐린 날씨였다. 마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시각화한 듯한 깊고 무거운 회색빛이었다. 민수는 두 손으로 가방끈을 꽉 잡은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은 뒤 상담실로 향했다. 보험조사 담당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만큼이나 말투 또한 예의 바르지만 기계처럼 건조했다. 민수 고객님, 화재 관련 서류 일체는 잘 받았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리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보통 2~3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민수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아졌다. 2~3달? 보험금이 나와야 다음 보금자리라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친정집에서 지낸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혹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요? 민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연 발화인지 정기적 요인인지 혹은 외부 요인인지 아직 감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아직 모른다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담당자의 말투는 객관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당신도 의심 대상이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또한 담당자가 한 장의 보고서를 민수 쪽으로 옮겼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일부 고객들이 재정적 이유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핏기가 싹 가셨다. 이 말 너무 익숙했다. 장인 어른이 똑같은 말을 했었지. 담당자는 이어 말했다. 의도된 사고인지 자연사고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서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다리셔야죠. 민수는 허망하게 웃음을 흘렸다. 너무 절망적인 대답이었다. 보험사를 나오자 바람이 차게 불어왔다. 민수는 옷깃을 여미며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기다리라고? 얼마나? 2달? 3달? 그동안 친정에서 시선을 피하며 살아야 한다고? 혹은 대놓고 쏟아지는 장인의 무례한 말 속에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민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 모든 상황을 아내나 아이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다. 수아는 아직 어리지만 화재 이후 자꾸 엄마에게 붙어 있으려 하고 불빛만 봐도 깜짝 놀랐다. 지연 역시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지쳐 있었다. 나는 가장인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민수의 가슴에는 낙담과 분노가 동시에 차올랐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장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입구에서 장인이 서 있었다. 왔나? 장인은 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보험사 다녀왔다고 했지? 네.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 요즘은 절차가 복잡하다더군.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인은 말끝을 비꼬듯이 올렸다. 근데 말이야,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민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다. 네?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사람 많다더군.
대출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혹은 재정 문제로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들. 뭐 자네는 아니겠지만 그 말은 자네 맞지? 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다. 지연이 급히 뛰어나왔다. 아빠, 도대체 왜 그래? 민수 오빠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그냥 확인하는 거다. 우리 집에서 자네 가족이 다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책임질 일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 말은 민수에게 마지막 일격처럼 꽂혔다. 내 가족이 짐이라는 뜻이구나. 민수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고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장인의 말에는 전혀 다행이라는 느낌이 없었다. 오히려 여전히 믿진 않는다는 차가움만 가득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빠, 제발 이런 말 하지 말랬잖아요. 아버지로서 할 말 하는 거다. 그만 좀 해. 둘의 언성이 높아지자 민수는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했다. 지연이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다투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지연아. 민수가 조용히 불렀다. 괜찮아. 아버님도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러나 민수의 말은 지연을 슬프게 만들 뿐이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장모가 깔아준 요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왔다. 여보, 오늘 아빠 말 너무 심했지?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가 다 속상해. 지연의 눈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조금만 버티자. 여보, 나 다시 일어설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연이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민수는 스스로에게조차 확신을 주지 못하는 말이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일어선단 말인가?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회사. 보험은 멀기만 한 해결. 장인의 의심. 지연의 불안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팀장이었다. 민수 씨, 지금 상황 어렵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프로젝트 마감이 몇 달 안 남아서 대신 투입할 사람을 결정해야 했어. 민수는 마음을 다잡으며 대답했다. 네, 이해합니다. 미안하게 됐어. 당분간은 기존 업무만 유지해줘. 네. 전화를 끊자마자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결국 회사에서도 밀려났다. 장인의 말이 떠올랐다. 집도 없고 직장도 불안정하고 노숙자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민수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농담이나 비유가 아니라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혼자 동네를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어야 숨이 좀 쉬어질 것 같아서. 걷다 보니 낯익은 골목이 나왔다. 예전에 지연과 연애할 때 종종 찾던 조용한 카페 거리였다. 그 시절 민수는 밝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이도현. 7년 전. 대학생이던 도현은 극단적인 가정 상황과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때 민수는 그 청년을 잠시 맡아 보호했다. 상담도 도와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 기대도 괜찮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도현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도현은 지금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들었다. 지금 내가 그에게 연락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어려워도 자존심이.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걸. 보험도 회사도 장인도 모두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거나. 그때 떠올랐다. 도현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형님, 나 나중에 꼭 보답할 거예요. 진심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때는 잊고 살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메시지 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자존심도 두려움도 미안함도 모두 섞여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천천히 글자를 눌렀다. 혹시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다. 나야, 민수.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한 줄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민수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적막했다. 어젯밤 억만장자 한도현에게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그 사람에게 다시 손 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과거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돌봐주던 사람. 기초적인 일상조차 혼자 하기 어려웠던, 그러나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그의 돈과 권력은 나와는 다른 세계의 것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것은 곧 내 삶이 또 한 번 뒤흔들릴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집이 모두 타버린 뒤에 현실은 체면 따위를 고려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내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장인은 여전히 나를 노숙자 사윗감 정도로 취급했다. 나는 아내의 신뢰를 되찾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이든 감수해야 했다. 그 마음으로 보낸 연락이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딱 그 한 문장이었다. 그 하루가 지나고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오늘은 보험사 조사관이 화재 현장을 다시 살펴보는 날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방화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 그리고 아내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평범한 남편의 자격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현장 근처는 여전히 탄 냄새가 배어 있었다. 검게 그을린 콘크리트, 뒤틀린 난간, 수증기처럼 피어오르던 잔연기. 뜨거웠던 밤의 잔해는 그대로였다. 조사관이 내게 물었다. 정확히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에 어디 계셨죠? 이 질문을 나는 이미 10번도 넘게 들었다. 그날은 아내 병원 예약이 있던 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라 아내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고 나는 근무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이웃의 전화 한 통. 집에서 연기가 나요. 모든 사고는 그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나는 조사관에게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회사에 있었습니다. CCTV도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 집안에 특별한 전기 사용이 있었나요? 난로, 히터, 공구, 배선, 수리 같은 것들. 없습니다. 전혀요.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다. 보험 처리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화재 원인도 아직 확정할 수 없고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는 깊게 목을 넘겼다. 보험금이 없으면 우리는 새 집을 구할 수 없다. 장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잠시라도 그들의 집에서 지낼 여유조차 없었다. 내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자존심이 돌아갈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 현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낡은 벤치에 앉아있던 장인 어른이 나를 불렀다. 김서방. 목소리는 건조했고 얼굴은 냉랭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내가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재난지원금이랑 보험 처리만 믿다가 우리 딸 고생시키는 꼴은 못 보네. 나는 침묵했다. 어제 한 말 기억하지? 지금 김서방은 노숙자나 다름없어. 가진 것도 가능성도 없잖아.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내가 달려들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크게 느낀 것은 허망함이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 말하고 있었고 그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였다. 장인 어른, 제가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당신을 믿는다고만 해. 그게 더 문제야. 그는 마지막 한 문장을 유독 힘주어 말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보여줘.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증명을. 말 그대로였다. 돈, 능력, 안정.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아내를 지킬 자격이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었다. 장인 어른은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단정하는 사람이고 그 기준 안에서 나는 바닥이었다. 대답 대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그 멸시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이미 나는 한도현에게 전화를 걸어버렸기 때문이다. 발신자 한도현.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걸었다. 도현이냐? 네, 형님. 그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담담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아침에 형님의 장인 어른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는 놀라 멈칫했다. 아내를 통해서인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연락을. 머릿속이 하얘졌다. 미안해. 그럴 생각은. 됐습니다. 형님 잘못도 아닌데요. 도연은 낮게 숨을 참듯 말하더니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저 있는 곳으로 오실래요? 형님이 저를 돌봤던 그 시절 기억나세요? 난 지금도 형님이 아니면 해결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루에 일정 시간만 나와 업무 보시면 되고 월급은 형님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줄까요? 내 손이 저절로 떨렸다. 이 일은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도움? 아니요. 도연이 잠시 웃었다. 난 아직도 형님이 필요해요. 이건 거래입니다. 현실적인 증명. 장인이 말하던 그 조건. 도연이 내게 건네는 이 제안은 그 증명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던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도연은 내가 잊고 싶었던 어떤 감정까지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다. 내가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돼? 그는 천천히 답했다. 옛날과 같아요. 내 곁에서 내 일상 전부를 관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붙인 한 문장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형님 아내 문제도 제가 해결해 주지요. 숨이 멎은 듯한 침묵 속에서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형님이 저와 일하기로 결정하면 형님의 장인도 더 이상 형님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 문제, 화재 조사 문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다. 도연은 끝내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형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바닥 없는 구덩이를 유혹하는 목소리 같기도 했다. 민수형.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하세요.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저에게 오세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공기의 온도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장인의 집에서 보냈다는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나 당신 믿어. 돌아올 길만 찾아줘. 도연의 제안은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하지만 그 열쇠는 너무 많은 값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정말로 이 길밖에 없는 걸까? 그리고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네 민수 형님. 나는 놀라 돌아섰다. 그곳에는 도연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남자 유건우가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도연님이 기다리십니다. 유건우와 마주친 순간 등줄기가 저릿해졌다. 그는 도연의 곁에서 수년간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사람. 내가 도연을 돌보던 시절에도 그는 늘 주변을 관리하고 위험을 정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 도연의 황금빛 세계와 어둠의 경계를 함께 오가는 존재. 그런 그가 지금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건우 어떻게 여기? 도연님이 보냈습니다. 건우는 짧게 잘린 머리 위로 차가운 눈빛을 드러냈다. 예의 없는 시선은 아니었지만 날 관찰하는 독특한 기운이 있었다. 예전에도 그랬다. 그는 늘 판단과 평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었다. 도연님이 기다립니다.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예. 그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 어깨 뒤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골목 안쪽에서 검은 SUV 한 대가 조용히 나타났다. 어둠이 흐르는 듯한 차량색 짙게 코팅된 창문.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도와주러 오겠다는 연락을 넘어선 것이다. 도연은 데리러 온 것이었다. 건우는 문을 열며 말했다. 타시죠. 잠깐 나 준비도 안 됐고 이미 필요한 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어떤 선택도 허락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차에 올랐다. 내가 선택했든 아니든 이미 이 길은 시작되고 있었다. 자동차는 조용히 남쪽 방향으로 움직였다. 창밖 불빛들이 칠흑 같은 유리에 비쳐 흐르며 마치 시간의 결이 뒤로 미끄러지는 느낌을 주었다.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렇죠. 형님이 없어지고 나서 도연님이 꽤 고생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사직하겠다고 한 건 결혼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알아요. 하지만 아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형님은 떠났지만 도연님은 형님을 잊지 않았지. 나는 눈을 피했다. 그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았다. 알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나를 다시 부른 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건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무언가를 고르고 빚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그는 짧게 말했다. 알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는 오히려 불길함을 증폭시켰다. 자동차는 도시 외곽을 지나 산자락의 고급 주택 단지로 들어섰다. 겉으로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처럼 보였지만 모든 구조가 고급 보안 시스템으로 감싸져 있었다. 차는 철제 게이트 앞에서 서지 않았다. 게이트가 미리 열린 것이다. 이미 차 번호가 등록되어 있거나 누군가가 내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도연의 저택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유리와 철제 구조가 조화된 현대식 건물, 그러나 어딘가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내가 떠난 뒤로도 변함없이 거대했고 감정이 없었다.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할 때 슬며시 손에 식은땀이 찼다. 여기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도연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강해진 느낌이었다. 과거에 그는 약물에 의존하고 몸이 불안정했고 시선이 흔들렸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안정된 보폭으로 걸었고 걸음마다 확신이 있었다. 민수형.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오랜 세월 지난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연아. 그는 가까이 다가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그는 손을 뻗어 내 어깨에 가볍게 올렸다. 그 순간 오래전 그날들. 지친 그의 옆을 지키며 그의 손을 닦아주던 시간들이 스쳐갔다.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왔어요. 그 말은 환영의 말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걸 환기시키는 선언 같았다. 우리는 넓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벽면 가득한 유리창 밖으로는 어두운 산맥이 고요히 펼쳐져 있었다. 도연은 건우에게 눈짓을 보냈고 건우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두 사람만 남았다. 집이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장인 어른은요? 그의 말투에는 건조한 조소가 실렸다. 여전히 형님을 면박주고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그 문제는 내가 처리해 줄 거니까요. 그의 말투는 마치 이미 내일이라고 선포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날 부른 건가? 도연은 손가락으로 커피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형님은 과거에 나한테 많은 걸 해줬어요. 난 그걸 빚이라고 부르기 싫어. 하지만 형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내 눈을 직시했다. 제가 다시 형님이 일어서도록 도와줄 겁니다. 대신 형님이 필요해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감정이 깔린 무게 있는 부탁이었다. 내가 뭐부터 하면 될까? 제 옆을 다시 지켜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그 옆을 지킨다는 건 그의 하루 24시간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내 삶을 그의 삶에 종속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물었다. 하지만 아내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유난히 천천히 번졌다. 그래서 형님을 돕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두 분이 다시 살 집, 보험 문제, 장인의 태도, 그리고 그의 음성이 낮아졌다. 형수님에게도 내가 직접 말해줄 겁니다.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내에게 직접 말한다고?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 내 말을 끊었다. 난 형수님 설득할 자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나는 결국 물었다. 나를 다시 곁에 두려는 이유가 뭐야? 솔직하게 말해줘. 그래야 결정하기가 더 쉬울 것 같으니.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은 유리창 너머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낮게 말했다. 형님이 내 옆에서 도망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멈칫했다. 도망쳤다는 말은? 형님은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안 붙잡혔어요. 돈도 의무도 감정도 어떤 것도 형님을 묶어두지 못했어요. 그는 옅은 그러나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형님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나는 목이 말라 숨을 삼켰다. 그는 계속 말했다. 형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중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민수 형님이. 그 말은 감정 고백 같기도 선언 같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너무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갇혀 있던 것 같았다. 그래서 형님을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밤이 깊어가서야 건우가 다시 나타났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수 형님, 생각하고 내일 연락 주세요. 그의 눈빛은 결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빛이었다. 차로 돌아가는 동안 손이 떨려 쥐고 있던 폰을 몇 번이고 떨어뜨릴 뻔했다. 차가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연, 오늘은 괜찮았어?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내의 믿음, 도연의 제안, 장인의 멸시, 집 없는 현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과거. 모든 것이 한 점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렸다. 정말 어느 쪽이 맞는 길이야.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도연, 내 옆으로 오세요. 우린 서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도연의 저택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 밤의 피로가 그대로 쌓인 눈을 억지로 뜨며 현관문을 열었다. 슬리퍼를 끌고 나온 장인이 마주치는 순간 새벽 햇빛보다 먼저 차가운 시선이 얼굴을 때렸다. 어제 늦게 들어오더군. 그의 첫 마디는 감정도 질문도 아니었다. 단지 감시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말투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일? 장인은 비웃었다. 노숙자가 무슨 일이 있다고 밤늦게 돌아다니나.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어제 도연의 집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 겹쳐 떠올랐다. 형님의 장인 어른의 태도 내가 정리해 줄게요. 도연의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울렸다.
장인어른, 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내 상황은 내가 만든 거야. 책임도 못 지는 인간이 무슨 변명을 해. 장인은 손에 든 커피잔을 흔들며 말했다. 내가 우리 딸이랑 손녀를 데리고 갈 만한 집이 있기는 하냐? 없잖아. 그럼 입 다물고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조용히 지내. 그 말은 끝까지 민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존재에게 던지는 말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이 뒤늦게 현관으로 나오며 장인을 말렸다. 아버지, 제발 민수한테 그러지 마세요. 왜? 사실 아닌가? 집 하나 못 지키는 사위에게 내가 뭘 기대해야 하는데? 지연의 얼굴이 금방 울 것처럼 굳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나를 향해 초조하게 흔들렸다. 아내를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 말이 진실이기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장인은 방으로 들어가고 주방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웠다. 어제 어디 갔었어? 그 질문이 나를 찔렀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도연을 만나고 왔어.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야? 지연은 분명 놀란 듯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분명했다. 두려움.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불안의 불씨가 됐다. 그 사람이? 민수 씨, 그 사람은 당신이 떠난 이후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잖아. 왜 갑자기 지금 나타나는 건데? 왜? 지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다. 나 때문이야. 내가 연락했어. 지연은 순간적으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어? 우리가 더는 버틸 수 없어서.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믿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난 그림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사실 내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과거 그와 함께했던 시절 지연은 늘 불안해했다. 내가 너무 빠져 있다고 그의 세계에 잠식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민수 씨, 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영향 준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지연의 말은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다. 그 사람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기보다 당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도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 의도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슬프게 웃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도연 씨의 단점은 보지 못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려 했던 것조차 잊었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나 혼자서 이겨낼 수 없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답은 아니야. 지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무섭다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당신이 제일 무서워. 그 말은 내 심장을 깨끗이 갈라놓았다. 그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지연을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왔다.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다. 아침 햇살 아래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지연이 말한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게 만드는 미묘한 느낌을 풍겼다. 민수 형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장인이 방에서 나왔다. 아, 손님이 오셨어? 도연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장인 어른 되시죠? 저는 한도현이라고 합니다. 장인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억만장자가 자신의 사위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 그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도연은 이어 말했다. 민수 형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장인의 눈빛이 변했다.
아까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의심과 당혹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그런? 도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형님은 저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에게 갚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도 예상 밖이었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 형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도연은 나와 밖으로 나와 이야기 나누기를 원했다. 장인의 냉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연이 거실에서 나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으로 말했다. 돌아와. 나는 그 눈빛을 뒤로하고 도연과 함께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도연이 말했다. 오늘 표정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나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도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근데 형님도 알고 있잖아요. 내 도움이 단순한 돈이나 집 한 채가 아니라는 거. 나는 그의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내가 다시 너 옆에 서야 한다는 거. 맞아요. 도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형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지도 않았고 부담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형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은 분명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도도 분명했다. 형님밖에 없다는 말. 민수 형님. 도연이 나를 쳐다봤다. 이번에도 나랑 함께 가시죠. 나는 숨을 멈췄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서 도연은 커피를 주문해 두고 날 바라보았다. 형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알아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걸 어떻게? 눈빛만 봐도 알죠. 근데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님은 그동안 그녀보다 나를 먼저 챙긴 적이 많거든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도연 곁을 떠나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지연이 불안해했고 그 불안은 결국 나의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만 얘기하자. 그건 끝난 일이고. 아니요. 지금 다시 시작되는 일입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았다. 순간 그 손의 힘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 형님, 난 형님을 보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나는 다시 앉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인은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 남자 누군데? 왜 우리 집에 와서 호위무사처럼 굴어? 아버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난 내 딸과 손녀를 지켜야 해. 민수 같은 놈이랑 있으면 평생 불안해.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장인 어른, 그만두세요. 장인은 돌아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난장판이야. 내가 수상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다니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연은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억만장자면 다야. 돈 많으면 다 괜찮아? 장인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난 내 과거도 몰라. 도연이란 사람과 뭘 했는지도 몰라. 둘이서 뭐 하는 사이였는지도 모르지. 아버지. 여기서 지연이 울음을 쏟았다. 밤이 깊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지연은 방에서 딸을 재우고 있었고 장인은 아까와 달리 조용했다. 폰이 울렸다. 도연, 생각해 봤어요? 형님은 내 사람입니다, 민수 형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어딘가에 묶인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문장은 마치 이미 결정됐다는 듯한 말이었다. 또 메시지가 왔다. 도연, 내일 아침 데리러 갈게요. 나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지금 이 상황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난 이미 너무 늦게 도망친 걸지도. 도연은 단순히 형님이 있는 집에 나타나 장인 어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민수 형님과 장인의 갈등을 관찰하며 민수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줄 거야. 도연은 차분히 설명했다. 형은 돈을 받으면 다시 무너질 거야. 하지만 기회를 주면 형은 다시 일어서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도연은 나에게 단순한 부와 안정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서는 길을 주려 하고 있었다. 그 길은 어렵고 험난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내 힘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형이 다시 일어나길 바래. 이번에는 돈이 아닌 형 능력으로. 그날 밤 나는 도연과 함께 앉아 담담하게 미래를 이야기했다. 도연은 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제안을 꺼냈다. 형, 이번 기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야. 이 프로젝트는 형 능력과 판단, 인간관계를 다시 증명할 수 있는 자리야. 그는 내 앞에 노트북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민수가 잘 아는 분야였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다. 동시에 수많은 인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내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야. 그의 눈빛이 강하게 내 마음을 흔들었다. 돈이 아닌 능력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말에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음속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나는 지영과 수아를 데리고 잠시 거리를 산책했다. 수아는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다. 지연은 내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 이번에는 꼭 해낼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와 힘을 느꼈다. 가족의 믿음이란 어떤 돈이나 권력보다 강한 것이었다. 며칠 후 도연은 나를 위해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 업계 전문가, 그리고 투자자들. 돈은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으면 형은 스스로 일어나게 될 거야. 그의 말처럼 나는 단순한 금전적 도움 대신 실력을 증명할 장을 제공받았다. 이번 기회는 민수의 재기와 성장, 능력으로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집이 불타고 장인에게 멸시를 받으며 삶이 무너진 듯 보였지만 이제 나는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과거를 돌아봤다. 불에 탄 집, 장인의 차가운 말, 아내와 딸의 눈빛.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아있던 건 단순한 잿더미가 아니라 가족과 인연,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이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창밖에 도연의 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일 펼쳐질 새로운 도전과 싸움의 마음을 준비했다. 도연이 내 곁에 있지만 이제 싸움은 오롯이 나의 것이었다. 새벽 햇살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나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불타버린 집, 장인의 냉대, 그리고 도연의 강력한 제안까지 지난 몇 주 동안 내 인생은 마치 폭풍우에 휘말린 배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연이 말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내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다시 설 수 있는 발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했다. 도연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투자자, 업계 전문가, 프로젝트 핵심 인력까지. 모든 눈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곳에서 나는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 그러나 도연은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 걱정하지 마.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로 걸어갔다. 도연의 눈빛 속에는 기대와 신뢰가 섞여 있었다.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나는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경험을 쏟아냈다. 수치, 분석, 전략, 예상 문제와 대응 방안까지. 내 손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나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였다. 도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형. 바로 이거야.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수록 점점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감돌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내가 다시 일어설 차례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나를 따로 불렀다. 형, 오늘 완벽했어.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어.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도연, 이런 도움을 계속 받으면 언젠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미소로 바뀌었다. 이번 기회가 형의 능력을 시험하는 장이야. 결과는 형이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몇 주간의 좌절과 분노, 자책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내 손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과 수아가 나를 반겼다. 수아는 새로 받은 장난감을 들고 뛰어오며 말했다. 아빠 오늘 멋졌어. 도연 삼촌이랑 함께 일하는 거 맞지? 나는 수아를 안으며 웃었다. 응, 오늘 첫걸음을 뗐단다. 아빠가 열심히 했어. 지연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수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다시 자신감을 찾는 모습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며칠 후 장인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다. 김서방, 내가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 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은 걸 보니 미안하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장인은 처음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겠죠. 장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묘하게 웃었다. 그럼 내가 조금은 믿어볼까?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이 한숨을 내쉬며 느꼈다. 장인의 인정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증명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도연은 나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다. 회의 주도, 전략 결정, 투자자 설득까지. 모든 과정이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였다. 하루는 도연이 내게 말했다. 형, 이젠 단순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형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돈이 아니라 능력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나에게 강한 자극이 되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나와 달리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힘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집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불타버린 집, 장인의 차가운 말, 아내와 딸의 눈빛, 그리고 도연의 강력한 도움까지. 모든 경험이 나를 오늘 이 자리로 이끌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잿더미 속에서 남아있던 건 가족과 인연,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설 수 있었다. 도연은 나에게 단순한 불을 주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능력과 선택의 기회를 주었고 나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 이제 나는 가족과 함께, 나 자신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 햇살이 천천히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민수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불타버린 집, 장인의 냉담한 말, 아내와 딸의 눈빛, 그리고 도연의 도움까지. 모든 사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길뿐이었다. 화재로 전소된 집의 보험 문제는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렀다. 보험사는 처음에는 조사에 시간을 오래 끌었고 장인은 그 점을 의심하며 민수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제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화재는 방화가 아닌 단순 착화 사고였음이 밝혀졌다. 민수는 누명을 벗었고 보험금이 정확히 지급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손에 쥔 통지서를 바라보며 나는 오래전 잊었던 안도감을 느꼈다. 장인의 냉담한 말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일어나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인은 보험 결과를 듣고 조용히 다가왔다.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장인은 손을 내밀며 덧붙였다. 다시 기회를 준다면 나도 내 노력을 믿고 지켜보겠네. 민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긴장과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민수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젝트는 점점 진전되었고 민수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팀의 신뢰를 얻었다. 도연은 매 순간 민수의 판단과 실행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만 조언을 건넸다. 형, 이번에는 진짜 형의 힘으로 일어설 거야.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뿐. 민수는 그 말에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진정한 재기는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지영과 수아는 새로운 집에서 안정을 찾았다. 수아는 웃음을 되찾았고 지연은 남편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더욱 굳혔다. 민수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잿더미 속에서 남아있는 건 가족과 인연,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미래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수는 팀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능력으로 회사 내 입지를 다시 확립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얽매이지 않았다. 도연은 필요한 조언과 연결만 제공하며 민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형, 이제 정말 형이 중심이야. 그 말을 들으며 민수는 미소 지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그림자로 변했다. 밤이 되자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딸과 함께 웃고 있었고 수아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뛰어놀았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불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남아있는 건 바로 이것이었다. 민수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장인의 냉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모두 받아들이며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가족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고마워. 이젠 나 혼자 힘으로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의 답장은 짧았지만 강하게 마음을 울렸다. 형이라면 할 수 있거라 난 믿고 있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불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잿더미 속에서 남아있는 진짜 것들, 가족과 인연, 그리고 지켜야 할 마음, 그 모든 것을 다시 품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민수의 재기와 성장, 인간관계의 회복은 따뜻하게 마무리되었다. 불 속에서 남은 것은 패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